율곡이인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릴 만큼 뛰어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는 젊은 시절에 한때 불교에 깊이 빠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의 인생을 바꾼 사건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편인 이원수에게 재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정내주가 쓴 동계말록에는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죽은 뒤에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이미 많으니 예법에 어긋납니다. 자식이 없으면 재혼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자식도 많기 때문에 굳이 재혼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원수는 갑자기 공자의 사례를 들면서 반박합니다. 공자가 아내를 버렸다는 속설을 근거로 드는데요. 이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공자께서도 아내를 버린 적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원수가 공자의 예를 들면서 공자도 아내를 버린 적이 있다. 그러면 자신도 신사임당을 버리겠다는 걸까요? 이 말을 들은 신사임당이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공자께서는 전란을 만나 아내와 떨어져 산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아내를 버린 게 아니고 전쟁으로 떨어져 지냈던 것이라고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자 이원수는 이번에는 증자의 예를 듭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증자께서도 아내를 버린 적이 있지 않소. 그러자 신사임당이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증자께서는 부인과 어쩔 수 없이 이혼하였으나 재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은 여기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거죠. 증자는 이혼은 했지만 재혼은 하지 않았다. 당신도 재혼은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원수가 이번에는 주자를 끌어옵니다. 이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자께서도 아내를 버린 적이 있지 않소. 하지만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신사임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자께서는 47살에 아내와 사별을 한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원수가 공자, 증자, 주자까지 끌고 오면서 옛 성현들도 아내를 버린 적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재혼을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신사임당이 반박을 했는데요. 결국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사임당의 우려대로 이원수는 첩을 들입니다. 첩은 권씨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권씨는 신사임당보다 20살이나 어렸고 심지어 장남과도 나이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매우 나빴습니다. 또 성품도 좋지 않았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은 권씨가 성질이 사납고 폐악스러우며 술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잃은 상황에서 이런 계모를 맞이한 것은 율곡에게 하나의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율곡이 태어난 강릉의 오죽헌인데요. 율곡이인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년상을 마친 뒤에도 슬픔이 계속되는데요. 율곡의 행장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인은 3년상이 끝나고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밤낮 없이 울었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신사임당의 죽음은 율곡이의 정신세계를 깊이 흔들어 놨습니다. 율곡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계모와의 갈등인데요. 성질이 사납고 술을 좋아하는 이 계모와의 갈등까지 겹치자 율곡은 결국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갑니다. 당희 통략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이가 그의 서모와 마음이 맞지 않아 집을 버리고 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율곡이 집을 떠나서 가족과 단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출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과 방황의 시기를 겪던 이인은 절에 들어가서 불서를 읽으면서 생사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불교 사상에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율곡의 행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봉은사에 가서 불서를 읽고 생사의 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불교의 생사론과 만나면서 그의 사유를 바꿔놓은 것이죠. 율곡은 친구들에게 불교로 입문하겠다는 내용을 편지로 보내서 알립니다. 그때 율곡이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산을 즐긴다고 하셨다. 지금 율곡이 인용하고 있는 이 대목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율곡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율곡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산과 물을 놔두고 어디에서 돌을 찾을 것인가? 불가에 입문하겠다는 뜻을 공자의 말을 빌려와서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내가 산과 자연 속에서 돌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의 불교 입문을 이렇게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알린 겁니다. 여러분은 산과 물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굳이 한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산에 가실 건가요? 아니면 물을 찾아가실 건가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지혜로울까요? 이거에 대해서 주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여 물처럼 유연하고 통하여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유연하고 어디에든 통한다는 거죠. 반면에 정약용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나 뜻을 성취하므로 그 기상이 물처럼 역동적이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잘났기 때문에 어딜 가나 뜻을 성취한다. 그래서 물처럼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 동적이라는 것이죠. 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공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질다고 했습니다. 왜 어진 사람이 산을 좋아할까요? 이에 대해서 주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진 사람은 의리가 있어서 무겁고 바뀌지 않는 점이 산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은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죠. 정약용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진 사람은 남과 다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상이 산처럼 무겁고 고요하다. 어쨌든 율곡은 이처럼 절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있고 수행에 몰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율곡의 행장에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절에 들어가 침식도 잊어가며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수행했다. 그런데 일부 기록에 따르면 율곡이 실제로 머리도 깎고 승명도 받고 실제로 출가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아정의 동소말록이란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승명은 의암이었다. 다만 이 동소말록은 율곡에게 비판적인 동인 측의 기록이기 때문에 율곡을 폄훼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과장한 게 아니냐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율곡이 불교에 깊이 빠졌다는 점은 분명하죠. 불교에서는 화두를 하나 정하고 그 화두를 깊이 파고들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시 율곡이 붙들고 있었던 화두가 있습니다. 율곡 행장에 나오는데요. 율곡이 탔던 화두는 이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나. 율곡은 이 화두를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몇 년 동안 수행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이 화두를 하나 잡고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던 율곡이 결국 오랜 수행 끝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성리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율곡이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화두로 삼아 수년 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했다.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니 그제야 불교가 참된 학설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생사에 대한 질문이 율곡으로 하여금 불교에 빠져들게 했었지만 그는 결국 다시 성리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성리학으로 돌아왔지만 이 짧은 불교에 대한 공부가 아마 유학자로서도 삶과 죽음을 깊이 사유할 수 있게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